예,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강판곤입니다. 저는 역사 중에서 중국 청대 농업경제사 전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신라차와 실크로드는 농업사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2002년에 나무 관련 책을 간행을 했고 올 5월까지 29권의 책을 썼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먹고 살기가 무척 힘들어서 나무에 미쳐서 나무에 환장해서 나무 인문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청대 농업사이기도 하면서 주로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낯설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전까지를 목재시대라고 하고 또 인류 문명사에서 나무를 제외하면 문명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문학자가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낯설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9권의 책을 쓰면서 한 그루의 나무로 책을 쓴 경우가 5권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차와 관련한 책이 첫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를 썼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소나무, 회화나무를 썼죠. 제가 중국사를 전공하면서 차나무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쓴 이유는 이 차나무가 인류 문명사에 또 문화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대표적인 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나무가 뽕나무죠. 차나무에서 잎에서 만든 것을 차라고 하고 뽕나무 잎에서 누에가 먹고 그 다음에 씨를 뽑아내서 만든 것을 비단이라고 하고 비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크로드가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주 핫한 나무가 바로 커피나무죠. 커피나무도 꼭두선이과의 커피나무도 인류 문명에 또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든다면 올리브 나무를 들 수 있죠. 이렇게 제가 보건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준 나무는 크게 4종류를 들 수가 있고 이 4종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학명을 체계화한 스위스의 식물학자인 린나이우스, 흔히 린네라고 부르죠. 린네가 모두 학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차 중에서도 신라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차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차는 차나무과의 널푸른 떨기나무인 차나무 잎에서 만든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 잎이라든지 열매를 통해서 만든 차는 차가 아니라 대용차죠. 차를 대신 사용하는 차라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나무의 원산지는 학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멜리아 시넨시스 L점이죠. 카멜리아는 우리가 제주도 카멜리아 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백나무를 뜻합니다. 시넨시스는 중국을 의미하는 라틴어죠. 학명은 크게 이명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명법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린네죠. 카멜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부 라틴어입니다. 시넨시스도 라틴어죠. 또 학명을 붙인 L점, 린나이우스도 라틴어로 표기합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의 학명은 라틴어로 표기하고 라틴어로 읽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영어로 표기하거나 영어식으로 읽는 사례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이명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속명입니다. 이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하죠. 카멜리아니까 시자는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종소명입니다. 종소명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이명은 두 가지 이름은 반드시 이탈리아어로 눕혀서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물원이나 수목원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 달린 이름표를 보면 이런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름표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나무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이 차는 다른 나무와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고 하는 글자도 원래는 이 차라는 글자를 보면 풀초 위에 그 다음에 나무 목 사이에 사람인을 썼죠. 이 풀과 나무 사이에 사람이 있는 글자인데 원래는 이 글자가 아니라 나무목 위에 선 하나를 그은 글자입니다. 그 글자를 이제 도라고 하는데요. 선박이 도자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그 유구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최초로 차 전문서인 다경을 만든 사람이 유구입니다. 이 유구가 이 도자의 글자에 점 하나를 떼서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글자를.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글자는 도에서 비롯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또 도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다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도라고 주로 부르는데 차도라고 잘 부르지 않죠. 우리가 차방이라 부르지 않고 다방이라 부릅니다. 고려시대 차를 관장했던 관청 이름이 다방이죠. 고려시대경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을 보면 다라고 발음하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계 전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두 가지로 부르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전부 차로 발음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를 수용하면서 이 선박이도에서 어떻게 이 다자가 되고 또 차자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다라는 발음으로 같이 수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연유를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이 차나무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나무는 실화상봉수라고 합니다. 이 실화상봉수는 열매와 꽃이 상봉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상사화의 풀 같은 경우에는 만날 수 없어서 상사화라고 부르는데 차나무의 경우에는 만나기 때문에 실화상봉수라고 하죠. 우리가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으면 꽃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나무 또 풀의 특징인데 차나무의 경우에는 꽃이 핀 자리에 열매를 맺고 이듬해에 다시 꽃이 필 때까지 열매가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꽃과 열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나무가 차나무입니다. 이런 차나무가 중국 원산이라서 주로 중국 지역에서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다고 보는 거죠. 차나무는 게놈 분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의 차나무도 지역에 따라서 이파리가 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소엽종, 대엽종이라고 구분을 하죠. 소엽종을 가지고 차를 만들 때와 그리고 대엽종을 통해서 차를 만들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죠. 이 홍차의 경우는 주로 대엽종을 이용하지만 소엽종을 통해서도 홍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살고 있는 차나무, 중국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차나무 종류가 이제 주로 같은 계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소엽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김해 장군 차의 경우에는 대엽류에 속할 정도로 다른 지역의 차나무보다도 잎이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차씨를 통해서 차나무를 기르다 보면 이제 서로 다른 형태의 차나무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차나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소엽종이 있을 수도 있고 대엽류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나무를 우리가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나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크로드를 이해할 적에도 반드시 차나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차나무과에는 이제 동백나무도 있고 또 노각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의 잎을 통해서도 당연히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나무 잎을 가지고 제다한 것만을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제가 차 관련 책을 차 한 잔에 담은 중국의 역사를
정리할 때는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신라차를 들여다보면서 이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차를 한번 살펴보니까 실크로드 학이라고 하는 걸 만든 분이 정수일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동서교류사 전문가이고 최근에는 실크로드 사전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상시옷의 실크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실크로드 학이라고 하는 것도 상시옷의 실크로드 학인데 제가 이 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색인을 검토해 보니까 실크로드 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 속에 차 관련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많은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의 차가 흥덕왕 3년에 대려미가 중국에 사신 가서 종자를 가져와서 흥덕왕이 지리산 자락에 심으라고 하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보듯이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시대를 거치고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차는 육지를 통해서든 바다를 통해서든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실크로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오아시스로의 마지막 장소가 바로 신라였던 거죠. 그리고 한반도였다면은 실크로드에서 차를 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크로드학 정수일의 실크로드학에서는 이 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신라 1000년 동안에 차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지만 주로 좀 전에 말씀드린 흥덕왕 3년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중국에 차 종자를 들여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차나무가 없었던 건 아니겠죠. 삼국사기에도 선덕여왕 시절부터 차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도 구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나무가 존재했다는 것인지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이 선덕여왕 때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차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차를 마신 건 아닙니다. 차를 마시려면은 차잎을 통해서 차를 우려서 아니면은 다른 여러 방법으로 마시는 엄다 방법, 다르게 말씀드리면 제다 방법을 알아야만 차를 마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덕왕 3년조에 나오는 그 기록과 관련해서 신라 시대에는 언제부터 차를 마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그 이전에 이런저런 그 차 관련 이야기들을 기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덕여왕 이전부터 차를 마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의 차가 자생차였는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수입한 차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 분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차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흥덕왕이 그래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흥덕왕을 우리가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라차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흥덕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방식은 현장을 답사하는 방식입니다. 흥덕왕릉은 경북 안강 육통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왕대가 내려올수록 경주 중심가에서 계속 멀어지죠. 그래서 안강 흥덕왕릉에 가서 이제 헌다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주 차인들 또 포항 차인들이 매년 흥덕왕릉에 헌다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라차와 관련해서 주목할 곳이 보림사입니다. 장흥 보림사, 전남 장흥 보림사는 굉장히 우리나라 불교사에서도 중요하고 또 신라차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죠. 왜냐하면 보림사는 육조 해능이 거처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석가모니와 관련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도의 보림사, 중국의 보림사, 우리나라 장흥의 보림사를 포함해서 세계 3대 보림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보림사는 가지산파를 우리가 통일신라 말에 오교 구산이 만들어지는데 그 구산이 바로 우리나라 선종의 시작입니다. 그 선종의 시작 장소가 바로 보림사입니다. 이 보림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도의선사죠. 이 도의선사가 중국 당나라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유학하고 돌아왔고 그의 제자 중 직계제자는 아닙니다만 그의 제자가 바로 채증이고 이 채증이 바로 보림사를 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채증이 돌아가시자 왕께서 그를 위해서 차와 약과 차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그의 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의선사는 바로 중국 육조해능, 중국 당나라 중기에 중국의 선종을 열었던 달마에서 시작해서 달마가 바로 중국 선종의 시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해서 육조해능에 이르르고 육조해능에 이르러서 백장산에 머물렀던 백장해회의 제자였습니다. 이 백장해회가 바로 청규를 만들었던 불교 선종의 규칙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이 규칙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와 관련한 규정이 들어있다는 사실이고 그의 제자가 바로 도의선사였습니다. 이 도의선사가 귀국해서 보림사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제자가 바로 채증이었던 것이고 그 현장이 바로 보림사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조계종 본산 규정의 총칙에 보면 도의가 우리나라 조계종의 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보우선사가 임제의현의 선법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를 해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임제종 계통입니다만은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육조해능이 광동 조계에서 선법을 펼쳤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림사는 우리나라 차 역사의 근원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서 스님들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던 게 바로 보림사 떡차입니다. 돈차라고 하죠. 돈 모양, 엽전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돈차라고 하는데, 이런 돈차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당나라 유구 시절에 제다했던 떡차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조선 후기의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국 답법이 그대로 보존됐던 곳이 보림사고, 보림사의 떡차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푸른 이끼가 낀다고 해서 청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청태전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보림사의 성녀들과 주변 차인들이, 그곳 차인들이 합심을 해서 현재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다소가 전국에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장흥 지역이 가장 많았던 것도 보림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차와 관련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곳은 장흥 보림사, 그리고 도의선사, 도의선사의 스승이었던 백장회회, 백장회회가 만들었던 백장청규,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채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라차와 관련해서 주목할 사찰은 계암사죠. 전북 부안에 있는 계암사인데요. 전북 부안은 조선 후기에 부품 향차보라고 하는 부안 지역에서 나온 다스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차와 관련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계암사에 원효암이 있습니다. 이 원효암이 바로 원효가 차를 마셨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암사에 가면 차밭이 있고, 또 계암사 뒤편에 원효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의상과 함께 계암사를 열었는데, 그 산기슭 바위에 동굴에 들어가서 또 샘을 만들어서 차를 마셨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암사 일주문 앞에 오른쪽 편에는 꽤 넓은 차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국 어디든 신라차와 관련한 유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흥덕왕릉, 그리고 보림사, 계암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나라 차의 역사와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곳이 경주 기림사입니다. 원효께서 이 광류, 인도에서 온 광류 스님이 사찰을 만들고 임천사라고 하는 사찰을 만들었는데, 원효가 이제 석가모니가 오래 머물렀던 기림사의 기자를, 기원정사의 기자를 따고, 그 다음에 임천사의 임자를 따서 이 기림사를 만들었는데, 이 기림사 약사전에 들어가면 약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입니다. 우리가 사찰이든 또 사당이든 간에 그 사당의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을 정하죠. 그래서 약사전을 기준으로 오른쪽 벽에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에 이제 세 분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에서 차를 바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도 기원서를
주장하고 또 우리나라의 차 역사가 1200년 정도에 이른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전설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죠. 게다가 이 약사전은 조선 시대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벽화가 언제적 벽화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림사에는 차를 마신 그런 우물에 대한 이야기, 또 몇 군데의 우물도 남아있기도 하고 그 뒤편에 또 차밭도 있는 걸로 보면 우리나라 차 역사, 기원과 관련 없이 우리나라 신라차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가야와 관련해서 차를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경주 지역에서도 신라차와 관련한 유적지가 적잖이 남아있고 또 기림사에는 그런 유적이 꽤 많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신라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차 역사를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유적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차라고 하는 한 그루의 나무에서 나오는 제다를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또 녹차에서 우리가 백차, 청차, 또 흑차, 홍차 이런 여러 종류의 차가 중국에서 6대 다류라고 해서 6가지 종류로 나누고 또 6가지 종류 중에서도 수백 종의 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나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차를 기록한 다서를 비롯해서 중국에는 다서가 50여 종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50여 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민 선생이 한국의 다서에서 30종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서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나무에서 우리가 제대하는 방법 또 음다는 방법까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차학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국 차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차나무를 이해해야 되고 차나무를 이해하려면은 중국 관련 차 산지 그리고 중국 관련 차 전문서인 다서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긱다 양산기에서 보는 것처럼 A사이가 중국 송나라 때 차를 가지고 갑니다. 또 일본의 차와의 관계 또 모이산에서 가져간 인도의 차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서 차가 생산이 되고 또 교류를 통해서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차는 완벽하게 융합의 학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글의 나무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철학을 이해하고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것을 생태학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 그루 나무가 역사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자연 생태에서 사회 생태 그리고 인문 생태를 통해서 융합적으로 살피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훨씬 더 학문도 재미있고 일상에서 만나는 음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학문할 수 있다는 공부할 수 있다는 원리를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끽따그라고 하는 화두가 있죠. 차 한 잔 들게나. 바로 여러분들도 차 한 잔 드시면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